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128쪽 놀이 그리고 치료관계 이 주제로 연구합시다. 놀이는 내담자가 치료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지금 뭐가 소통이 안 되는지를 치료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아동이 보내는 신호를 사용해서 아동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토니노 페로는 놀이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놀이는 깨어있는 동안의 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의식이 온전하게 손상되지 않고 잘 드러나려면 무엇보다도 분석가는 아이의 놀이를 자신의 일방적인 닫혀진 해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아이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또 더 활성화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분석가가 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놀이의 성격이나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분석가가 자신의 해석으로 아이의 놀이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아이의 놀이에 자신이 동승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페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놀이를 성인의 꿈으로 대치시켜보고 성인의 꿈을 또 아동의 놀이로 바꿔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실을 뛰어다니면서 타자기 자판을 두들기고 고장났다고 불평하는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분석가는 이런 것들이 좀 힘겹고 이런 난동을 치는 아이를 불편하게 여겨지니까 그건 전기가 필요한데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아서 그렇단다. 물론 분석가가 자판을 두들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플러그를 빼버린 거죠. 하지만 아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판을 두들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내담자인 아동은 사실 자신이 치료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자판기를 두들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치료자는 아동의 난동에 기계적인 방어 기제를 활성화해서 아이를 그렇게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놀이 속에 있는 자판기를 두들기는 이 놀이 속에 있는 아동의 내면의 심상을, 심리적 세계를 알아차려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 놀이를 성인의 꿈으로 대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무실에 간다. 그리고 타자기 앞에 앉는다. 그리고 자판을 친다. 하지만 작동이 안 된다. 아마도 태풍 때문에 전기가 나갔나 보다. 여기서 태풍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카를로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치료자가 카를로의 투사적 동의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아이는 부럭을 들고 가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부럭을 벽에 붙이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는 지금 그가 치료자와의 관계가 밀착되지 않아서 더 이상 당신에게 파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는 카를로의 이 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 안에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를 비로소 수용할 때에 아이의 놀이는 다시 적절하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점착적 동의시라고 있는데 이 점착적 동의시는 동의시 과정에서 대상을 내재화하지 못할 때에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로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투사적 동의시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점착적 동의시로 그의 투사적 동의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블록놀이를 통해서 다시 투사적 동의시의 관계로 분석가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비데라는 꼬마 아이는 상자에서 동물을 꺼내요. 그리고 호랑이가 사자를 공격하고 걔는 사자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자는 두 가지 개입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 즉 감정과 느낌을 파악해서 아동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인 거죠. 치료자는 아동의 분노와 공격성을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공격당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와 분노를 더 표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치료자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동을 있는 그대로 둔 채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고 아동이 제시하는 캐릭터를 기초로 해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를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치료자의 마음이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가 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이 다비데의 놀이를 보면 호랑이가 사자에게 화가 난 것 같고 사자를 걱정해 주는 개는 사자와 친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석가는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해석, 약한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분석가의 역할이다. 그러한 측면을 안토니노 페로는 매우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아동이 전기 히터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반복하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행동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온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아이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는 따뜻한 것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치료자는 아동에게 이 히타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따뜻함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는 치료자가 방어를 낮추고 따뜻한 태도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마음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자의 태도가 달라지면 아동은 해석을
감정에 대한 방어로 느끼기보다는 가깝고 열정적인 정서적 만남으로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치료적 만남, Analytic Encounter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혼의 용어이죠. 성인 내담자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나는 차를 운전하고 있다.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나와 같이 돈을 낸다. 남자도 한 명 있는데 그 남자는 전혀 돈을 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신경도 쓰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신 건 다른 사람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꿈의 한 장면을 진술했다고 봅시다. 이걸 아동의 놀이로 표현하면 치료자가 방어적이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며 철수되어 있고 위험한 만남은 생명을 단축시키기에 이어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뜻의 놀이가 나올 것입니다. 내담자의 두려움을 해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자는 거리를 좁히는 역량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만드는 치료의 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하는 거리감이 치료자의 방어인지 혹은 내담자의 거리와 무심함을 치료자가 투사적 동의시 과정에서 행동화하고 있는지 치료자가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치료자는 점점 명확하게 알아지게 되겠죠. 놀이에서 치료자가 아동관계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치료자는 다양한 수준의 해석이 가능해야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치료자의 마음 안에 침묵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석을 아끼고 해석을 약하게 하라. 강하고 쉽게 남발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내담자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관계 경험을 재구성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아동은 덜 무서워하게 되고 통제 가능하게 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놀이에서 치료자가 아동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해석 수준을 열려있는 그리고 얕은 수준에서 해석이 일어나야만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외상성, 주의상수를 표현해내고 그리고 통제 가능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리 내적 수준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이는 그 순간에 아동이 어떤 판타지를 꾸고 있는지, 즉 아동이 심리적으로 현재 어떤 엄마와 함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전위적인 것으로서 투사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정서의 내용을 담은 영화를 지금 아동은 분석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치료자는 빈 스크린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열려있는 관계 수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놀이는 그 자체로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수준에서 치료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방어하거나 참여하는지를 내담자에게 점검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준을 통해 치료자는 놀이가
커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동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마르타의 나무 놀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즉 약한 해석과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놀이의 중요한 한 예인데요. 11살 소녀 마르타의 출현은 당시에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치료자가 강하고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이런 국면에 빠져들었는데, 이러한 해석으로 내담자는 인테르펜토라는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얘기해 주었어요. 인테르펜토, 그는 외과 수술이라는 말이에요. 마르타의 이 언어에 담긴 풍부한 의미는 분석가로부터 자신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한 것, 그래서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수술한다, 그런 공포를 표현한 것이죠. 윌프레드 비어는 내담자의 판타지를 의식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모으고 컨테이닝하고 정서 경험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된 놀이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6세 소년 안드레아는 분석가가 넉넉한 정신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넉넉한 정신 공간을 가진 분석가 옆에 있는 것이 아동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자는 정신적으로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치료자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생각해주고 기다려줄 마음과 수용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안드레아의 엄마는 아이가 무게를 가진 어떤 물건도 들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안드레아는 자신이 조금만 무거워도 그걸 다 엄마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투도 엄마에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도 이 짐을 져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물건을 상징하는 거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의 말이 없고 어떤 문제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자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 묵직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는 엄마로부터 자신의 묵직한 무거운 정서적인 고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당겨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표상하는 외투나 등등 무거운 것을 엄마에게 맡기곤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맡겨놓은 그 외투도 제대로 간수하거나 챙겨낼 능력이 없는 엄마였어요. 그거는 현상적인 측면이고, 심층적인 측면으로 가면 심리적으로 담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안드레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것도 많고 친구도 없다고 불평하자 엄마가 제일 먼저
조치한 게 뭐예요? 전학시켜 주겠다고 즉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안드레아는 전학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단지 학교에서 힘든 그 한 부분을 얘기했을 뿐인데 엄마는 전학이라는 이런 행동화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아 마음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아이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죠. 사실 그녀는, 안드레아 엄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문제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이었던 거죠. 치료회에서 안드레아는 대기실에 있는 엄마에 관해서 말합니다. 창문이 없어서 엄마가 답답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라는 이 6세 소녀는 창문을 달아주면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있는 지금 대기실에 창문이 없을 리가 없죠. 즉 창문 없는 엄마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는 나무 블록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런데 하마가 집을 공격해서 부셔버려요. 그 집이 벽돌로 가득 차 있어서 그는 화가 나고 실망합니다. 공간이 전혀 없잖아. 이건 나를 속인 거예요. 안드레아는 집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남자아이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에는 아이가 작은 입구가 있는 동굴 안에서 쉴 곳을 발견해요. 그는 입구를 적게 만들어서 어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입구에서 엄마가 소년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있는 부분에 팔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소년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즉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아이의 마음을 컨테이너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엄마는 손으로 행동화하는 것을 앞장서다 보니까 아이는 엄마의 정서적인 넉넉한 심리적 공간 안에서 한 번도 쉬는 경험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마 바닥에 떨어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6살짜리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엄마는 터질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완전히 조각내어서 작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시 어떻게 내가 커지죠? 나는 나를 다시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아이의 놀이는 계속됩니다. 보트에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보트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해요. 그리고 보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조각내는 행동을 해요. 즉 물건들은 블록으로 다 만드는 것이죠.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주고 소를 받아요. 커다란 숫소와 작은 소를. 이것은 아이의 판타지 속에 있는 내용물을 놀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안드레아는 그 엄마의 마음이 꽉 차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가 있을 공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안은 벽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벽돌은 사실
하마, 집을 부수는 하마, 화가 난 자기 자신, 그리고 부셔진 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아가 그린 그림에서 엄마는 머리, 즉 마음이 없는 엄마. 그래서 팔만 있는 엄마. 내적 심리적 공간은 없고 팔만 그린 3-2를 보면 길게 있죠. 그래서 안드레아는 자신을 조각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중 한 조각이라도 엄마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조각내야 합니다.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한 부분들을 조각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발려지고 잘려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는 가족을 위해서인데 큰 숫소 또 작은 송아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자신의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누가 내 옆에 있었나요? 나를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런 말인 거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말인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내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분석가가 치료자, 내담자, 실제 관계에 관심을 두면 더 깊은 수준의 의미가 드러나고 이를 나누는 것이 쉬워집니다. 분석가가 심리적인 공간을 넉넉하게 내어주고 그렇게 창문을 활짝 크게 해주면, 즉 치료를 해줄 수